안녕하십니까. 연금 전도사 이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전히 봄이어서 그런지 밖에 봄꽃들이 아주 화려합니다. 이 꽃이 지기 전에 꽃놀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도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이지 않습니까?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가 꽃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노후를 즐기는데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연금이라고 그랬죠. 뭐니 뭐니 해도 money다, 연금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최근 보도자료 하나를 원용해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그 어른들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소득 수준을 비교해 봤는데요.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무려 11배 차이가 난대요. 자산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층보다도 오히려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노인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곤곤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를 접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노후 3층 연금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편적인 연금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에 앞서서 왜 연금이어야 됩니까? 왜 연금을 노래 부르십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내가 목돈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왜 연금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돈이든 연금이든 경제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다만 연금이 훨씬 더 이제 수월하다, 노후 자금을 사용하기에 수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심리적인 어떤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압박이 있기 때문에 목돈에서 이렇게 헐어서 쓰는 것에 굉장한 심지어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용하기가 조금은 이제 불편하다. 그보다는 매달 꼬박꼬박 받는 연금 형태로 내가 수령하는 것이 내가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노후 자금을 목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유혹도 많이 생기고 또 어떤 금융 사기에 대한 그런 위험성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들쭉날쭉한 그런 불안정한 생활보다는 연금을 통해서 가장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월급에 저희들은 굉장히 익숙해 있고 거기에 굉장히 편안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금을 이렇게 꼬박꼬박 다 쓰고 나면 또 채워지고 하는 이런 화수분 같은 기능을 하는 이런 연금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충만하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연금을 굉장히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의 그 노인들이 영양실조나 아니면 고독사 하시는 분들의 어떤 통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목돈들이 다 있다고 그래요. 우리 돈으로 몇 천만 원씩은 다 통장이 있는데도 그런 어려운 그런 순간을 그게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 심리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이것마저도 다 떨어지면 정말 나는 끝장이다. 나는 이제 죽음이다. 라는 그런 불안한 심리 기제 때문에 돈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런 목돈이 아니고 연금으로 꾸준히 이렇게 나온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연금 외에도 비상 예비비로서 한 6개월 정도치는 항상 예비비로 이제 보유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금 소득은요, 우리의 수명 격차나 건강 격차를 이루어드리는 가장 좌우하는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 후에 소득 없이 최소한 25년에서 30년 정도는 내가 버텨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조건에서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가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내가 전략하고 줄여서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은퇴 전 생활비의 60~70% 수준은 그래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고정연금으로 캐시플로우가 꼬박꼬박 내 계좌에 찍히는 금액이 안정적으로 최소한 50% 이상은 연금으로 이렇게 확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는 그냥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자리를 통해서 근로소득으로 나 노년을 살 거야 하시는 분이라도
그런 분이라도 75세가 정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소일거리로 우리가 그냥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유대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괜찮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은 일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 없는 노후는 삶이 굉장히 고단하다, 곤고하다. 그래서 연금에 대한 준비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편적인 연금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 특히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자영업자나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 프리랜서 이제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이런 연금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이야 회사가 다 알아서 4대 보험도 넣어주고 퇴직금도 넣어주고 이런 관리를 해주는데 이런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3층 연금이 부실해질 수가 있어요. 많이 부족할 수가,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그런 노후 자금으로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품으로 이런 주택연금이라든지 뭐 즉시연금이라든지 이 보완적인 방법 외에도 우리가 이제 목돈을 마련해서 나중에 연금하면 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그런 비과세, 절세 상품들에 대해서도 좀 부가적으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가적인 방법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좀 많이 요즘에 활용되고 있는 게 주택연금입니다. 그래서 최후 보루자금으로서의 주택연금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연금 수단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상속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했지만 이제 주택연금으로 활용되는 게 이제 가장 일반화가 이제 됐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연금을 너무 빨리 수령하는 것도 방법은 아닙니다. 대부분 국민연금과 자기가 모아두었던 이제 퇴직연금을 통해서 나름대로 한 70세 무렵까지 그걸 해결하고 70세 이후부터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종신까지 이렇게 받는 방법,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현명하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55세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12억 이하, 기존에 9억이었는데 지금 12억까지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12억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어야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소유자 및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지급하는 상품인데 종신 지급을 하려면 배우자까지 종신 지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탁형을 꼭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 이것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부는 좀 대출을 다 끼고 있지요, 집에. 그런 경우에는 일시금을 일부 인출을 해서 대출금을 끄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연금 수령을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생길 때 인출한 것, 일시에 인출한 것들을 이렇게 갚아가면서 연금액을 늘리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 같은 분들, 이렇게 이제 금액이 좀 작은 분들, 이제 2억 미만의 이제 주택을 보유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우대형 주택연금이라고 해서 일반 주택연금 대비 좀 20% 정도 이렇게 가산해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도를 이제 활용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택연금을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국민연금 못지않게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제 종신형과 확정형, 대표적으로 이게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확정형이 가장 쉬우니까 확정형은 나는 10년 동안 아니면 15년, 20년 동안에 나눠서 받을 거야. 이런 경우는 굉장히 금액이 좀 커지겠죠. 반면에 이제 종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수령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좀 줄어들 겁니다. 종신형 중에서도 이제 정액형으로 따박따박 이렇게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초기 10년 동안에 좀 많이 받고 나중에 이렇게 줄여서 받는 초기 증액형이라는 형태도 있습니다. 또한 정기 증가형은 매년 나는 5%씩 증가시켜서 연금을 받을 거야, 주택연금을 받을 거야. 이런 경우에는 정기 증가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에 맞게 이제 설계하는 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반면에 주택 다운사이징이라는 주택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인데 주택 다운사이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집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또 너무 비싼 집에서 내가 거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 이럴 때 양도를 하겠죠.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변두리로 가면서 이렇게 집의 금액을 이제 줄이는 경우에 이럴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 양도 차익의 최대 1억까지를 IRP 계좌에 우리가 입금할 수 있습니다. 그럼 IRP에 입금해서 연금 소득세 5.5% 연금 소득세로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또 주는 게 주택 다운사이징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주택연금은 70세 무렵부터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너무 빨리 받기 시작하면 이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70세부터 내가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집이 공시지가 한 5억 정도 된다. 공시지가 5억이라면 시가로는 한 7, 8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 5억 정도를 가지고 내가 70세부터 종신토록 주택연금을 받는다 했을 때 보통 한 150만 원 언저리, 150만 원 무렵을 정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거를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농업인들에게도 또 노후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농지연금 제도라는 건데요. 조사를 해보면 도시민보다도 농업인들이 훨씬 어렵게 사신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초기 고령자보다도 후기 고령자들, 즉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훨씬 곤고하게 빈곤하게 사시는 비율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노후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농지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자기가 보유한 그런 농지를 담보로 영목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 경력 5년 이상 당연히 채워야 되고요. 보유기간 2년이라는 이런 충족 요건들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공부상의 전답, 과수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 방법 외에도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 농장을 이용해서 이 5년이라고 하는 영농 경력 5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이후에 경공매를 통해서 보유기간 2년이라는 또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그런 전략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농지연금을 활용하게 되면 부부가 종신토록 노후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에 농지가 굉장히 많아서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부부가 각각 최대 30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계속 경작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난 더 이상 경작은 하기 싫어. 농지연금만 받아도 나는 충분해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주말 농장을 이렇게 임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농지은행에다가 이렇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추가 수익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농지연금에 신청된 농지는요, 6억 이하까지는 재산세도 전액 면제해 줍니다.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수령하는 방법도 정액으로 따박따박 이렇게 종신토록 받는 방법도 있고, 기간을 정해서 받는 방법도 있고, 전반기에 좀 많이 받고, 후반기에 이렇게 적게 받는 전후 후박형도 있고요. 또 일시 인출도 당장 조금 목돈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는 뭐 30% 내외의 금액을 즉시 이렇게 인출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연금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농지 감정 평가액이 한 2억 정도를 가정하고 한 65세부터 내가 농지연금을 받겠다 한다면 2억 정도에 한 75만 원 언저리 정도의 연금을 평생토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농지연금도 너무 빨리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보통은 주택연금은 아까 70세 무렵부터 보통은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농지연금 한 65세 무렵부터 받는 게 일반적인 연령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보통 40대 중후반 아니면 50대 초반에 있는 분들에게 농지연금을 하나의 저희 노후 자금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관심 있는 분들, 특히 귀농이나 어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 땅이 없어도, 내 농지가 없어도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농지은행이라는 곳에서 농지를 임대해 줍니다. 아까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직접 경작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농지은행에다 그냥 맡기거든요. 그런 땅들입니다. 그런 땅들을 농지은행에서 이렇게 임대해 주거든요. 그러면 임대해 주는 그런 농지를 가지고 최대 5년까지 자기가 경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농 경력 5년을 채울 수가 있어요. 농지은행이 아니라도
온비드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보면 농지를 또 대부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영농 경력 5년을 채우거나 또 주말 농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말 농장 1000제곱미터 미만에서는 주말 농장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말 농장을 이용해서 주말이라든지 여유가 있을 때마다 내려가서 이렇게 경작하는 그런 경력을 갖추면 일단 영농 경력 5년을 채워라. 채운 후에 요즘 경매 사이트들도 많이 이렇게 영리한 젊은 친구들은 많이 들어가 보잖아요. 일반화되어 있는데 경매 사이트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농지로 나와 있는 매물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지역에 가까운 곳이면 더 좋겠죠. 원하는 지역에 어떤 경매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아무거나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당연히 공시지가나 감정가 대비 좀 싼 것을 사야 되는데 보통 유찰이 돼서 두세 차례 유찰이 돼서 감정가 대비 30-40% 정도 되는 아주 좀 저렴한 것, 굉장히 이 정도면 거저맥이다 하는 그런 땅을 이렇게 낙찰받는 게 의미가 있겠죠. 정상적인 땅을 사서 농지연금을 받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 2년을 채우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영농 경력도 채우고 이런 경매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런 장기간의 어떤 이런 그 프로젝트를 사용해 본다면 노후 자금을 마련한 또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노후 자금을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준비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연금화 수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수단으로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일부 산지나 아니면 그 섬 이런 데서는 태양광 같은 거를 패널을 깔아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역민들에게 지자체에서 나눠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노후 자금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도록 이렇게 하는 수단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연금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런 것들 잘 몰라서 나는 그저 그냥 적금 붓고 돈 모으는 재미로 나는 그냥 쌓아왔을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연금 프로그램은 없는데 이것으로 연금을 만들어야 돼.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또 이제 같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돈만 있다면 이것도 언제든지 연금으로 저희가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돈을 가지고 자기 목돈이 지금 한 3억 정도 모아졌다. 3억 정도의 금액을 내가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꼭 필요한데 20년 정도 내가 3억을 가지고 연금으로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즉시연금이나 월지급식 상품이나 다양한 그런 상품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보통 한 150만 원 수준 정도 월 한 150만 원 수준 정도를 연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목돈을 가지고 가장 쉽게 연금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즉시연금이에요. 즉시연금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종신연금이나 확정연금은 내가 납입한 금액의 원금과 거기서 발생한 이자를 이렇게 나누어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상속연금은 나는 좀 나름대로 여유가 있어. 꼭 이것을 원금까지 다 내가 받을 필요는 없어. 그런 경우에 이자만 수령을 하고 원금은 나중에 돌려받아서 자녀들에게 상속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상속연금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자기 필요에 맞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즉시 연금에 한번 가입하면 중도 해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녀들에게 목돈이 있으면 자녀들이 어떤 사업자금이나 어떤 필요자금을 요구할 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런 경우에는 내 노후가 또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런 목돈이 있을 때 어쨌든 간에 나의 노후 준비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고 길이 많이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연금 외에는 다른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나의 노후 준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즉시 연금에 가입해버리면 쉽게 건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노후 자금인데 이것을 깨서 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즉시 연금을 통해서 즉시 연금을 가입하면 2월부터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즉시 연금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신연금이나 상속연금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게 되면 종합소득세에서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연금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즉시 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시 연금이 보험 상품이라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연금화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월 지급 예금, 이건 이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자가 낮은 대신에 굉장히 안정적인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나는 투자 상품은 어려워, 나는 무서워, 손해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 하는 이런 보수적인 사람들은 목돈을 월지급 예금에 은행에다가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하고 원금을 이렇게 나누어서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게 월지급 예금입니다. 반면에 나는 일부 그래도 위험을 내가 감수하더라도 나름대로 좀 투자 상품 운용을 통해서 좀 더 또 예금보다는 높은 금리의 이자하고 원금을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월지급 펀드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월지급 펀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기초 자산에 따라서 굉장한 구조나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이제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은 자기가 금융 지식이 충분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잘 아는 상품 중심으로 이제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월 지급식 이게 펀드를 선택하게 되면 수익률 변동은 있지만 그래도 예금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니까 이런 상품들을 선택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본 고령자들의 금융자산을 살펴보면요. 자, 연금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월지급식 펀드 상품들을 많이 활용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노후자금으로서 일반화된 상품이 월지급식 펀드이다,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증권사에서 월지급식 상품을 간단히 소개했는데 거기에 바로 이제 인컴형 상품들, 인컴형 자산들이 대부분 다 편입되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연금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미리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다양한 인컴형 상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무턱대고 수익률이 좋다, 누구도 가입했다, 이게 일반적인 상품이라 하더라 이런 말만 고지 믿고 덜컥 가입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말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자신 있는 상품, 내가 확신이 가고 믿음이 가는 상품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서 연금을 받는 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고 불안한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컴형 상품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거기에 이제 편입되는 이제 기초 자산들이 이제 고배당 주식이라든지 이제 채권이라든지 리츠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기초 자산들이 그 안에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제 전문가들이 그러한 이 캐시플로가 발생하는 주기적으로 캐시가 발생하는 그런 자산들을 주로 편입을 해서 이제 운용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이나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분배금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상품들이 바로 이제 인컴형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RP 계좌나 또 IRP 계좌가 아니라도 일반 상품으로도 이런 인컴형 펀드 상품들이 또 ETF 상품들이 매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도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고 투자하면 덜 불안하고 내가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지만 가입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면 그렇게 섣불리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노력을 이기는 재능도 없고 노력을 또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 굉장히 명언을 남겼어요.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내가 탐구한 만큼 내가 터득한 만큼 그런 상품들이나 그런 수단이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누구 말을 믿고 누구 고수의 말을 믿고 누구의 추천에 따라서 뭔가를 내가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좋은 태도가 아니고 평안한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패할 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확신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희일비하기가 쉬워요.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모르고 그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이 막 요동을 치고 움직여버리면 자기의 감정까지도 많이 움직여버리거든요. 요동치고 격동하게 되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중도에 해지하거나 중도에 이제 환매해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그런 충동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내가 기대했던 수익을 확보할 수가 없고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인컴형 상품, 뭐 월급식 상품, 뭐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들도 있지만 나는 이런 금융 상품 잘 몰라. 금융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너무 무서워. 손해봤다는 사람들 너무 많고, 나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난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재미 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접근하지 않는 게 현명해요. 맞습니다. 모두에게 정답이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잘 이렇게 궁합이 잘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임에도 내가 손을 대면 마이너스 선이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나만의 어떤 필살기, 나만의 그런 투자 방법, 나만의 성공 방식을 당연히 자기가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쫓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3층 연금 외에 또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통해서 캐시플로를 발생시키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실제로도 서울에서도 보니까요. 서울 오피스텔 소유자의 60% 이상이 50대 이상이 임대 수익자라고 그래요. 본인이 직접 살기 위해서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을 위해서 오피스텔을 소유한다는 거죠. 대부분들이 50대 이상의 중장년들께서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오피스텔 투자를 통해서 임대 수익을 통해서 연평균 소득이 한 10년 평균은 한 5.6% 정도 된대요. 이런 임대 수익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서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5, 6%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서 이런 오피스텔 임대 수익도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라도 나도 여유도 있으니까 다른 거 마땅치 않으니까 오피스텔을 한 채 사서 이놈으로 임대 수익 올릴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덜컥 하는 것도 방법은 아닙니다. 아까 자기하고 합이 잘 맞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정확히 내가 알고 정확히 확신을 갖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도 역세권 위주로 자기가 잘 모른다면 그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게 가장 현명하겠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할 때는 뭐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을 투자할 때는 정말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에게는 크게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자기가 근속하는 기간 동안에는요. 회사가 알아서 4대 보험도 다 넣어주고 퇴직금도 다 넣어주고 나름대로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들, 자영업자들 있죠. 장사하시는 선생님들, 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강사 이런 분들은 노후 준비를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본인이 알아보고 본인이 챙겨서 본인이 100%다 납입하면서 준비를 해가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이죠. 이 바로 전문직들이, 개인 사업자들이, 자영업자들이, 프리랜서들이 꼭 챙겨가야 할 득템할 노후 준비 3총사 이렇게 꼽아본다면 노란우산 공제, 그 다음에 ISA, IRP 이 세 개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개는 절세 상품이면서 노후연금으로서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는 매우 득템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노란우산 공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공제 금액으로서 매달 5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본인이 선택해서 계속 불입하는 거예요. 공제 가입하면 이 부금액의 금리도 낮지가 않습니다. 연봉리로 하는데 보통 3.3%의 이자율로 3.3%의 이자율로 연봉리가 되는 상품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연금 기능만이 아니라 보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가요. 그래서 가입자가 상해, 사망 또 후유장애 있을 때 보험금 지급도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우산 공제는 자기가 자영업자이고 프리랜서이고 대상자가 된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까운 은행이나 중소기업 중앙회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어디서든지 가입할 수 있으니까 꼭 챙겨가야 할 그런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란우산 공제입니다. 가장 큰 또 소득 중에 하나가, 혜택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죠.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최고 500만 원까지 사업 소득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여기에 가입된 후에 사입자 폐업이라든지 사망한 데는 일시금으로 이게 수령할 수가 있고요. 10년 이상 공제에 가입을 하고 또 60세 이후에는 나름대로 금액이 좀 클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연금으로 이렇게 분할 수령할 수가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노란우산 공제는 꼭 챙겨봐야 할 그런 상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IS 계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많이 알려진 상품인데요. 2021년도에 중개형 상품이 추가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일본에서도 니폰 ISA가 출시되면서 자본시장이 굉장히 선순환 구조가 돌고 주가가 많이 상승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그 상품으로서 절세할 수 있고 이것을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굉장히 만능 통장으로서 IS 계좌를 꼭 추천드립니다. 19세 이상이면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최저 3년이 만기고요. 최장 5년까지 내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5년을 내가 계약 기간을 유지한다면 투자 원금이 1억까지 내가 불입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식도 가능합니다. 중개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식이든 펀드든 ETF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품들을 자유자재로 운영하면서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돈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면서 만기 내가 해지하는 순간까지 순소득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줍니다. 최근에 여러 보도자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순소득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나 연간 불입 금액을 좀 이렇게 늘린다라는 그런 보도자료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법이 바뀌어야 이제 확정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아마 이제 흐름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셔서 IS 계좌는 꼭 챙겨야 될 상품입니다. 순소득 200만 원 비과세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RP에서도 우리가 손익 상기한다라는 장점을 제가 강조드렸는데 IS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5년 동안 만기를 운영하는 동안에 어떤 상품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품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매매 차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전체 소득이 발생한 것에서 이익이 난 것에서 그간 손실 난 것들을 다 빼줍니다. 다 빼주고 순수하게 네트로 소득이 발생한 것에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해주고 200만 원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이익이 났다, 수익이 났다면 초과되는 금액은 9.9%의 분리과세를 해준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9.9% 분리과세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마입니까? 바로 15.4%예요. 15.4%인데 9.9%로 저율로 하고 그리고 또 분리과세를 해준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이 만기가 최저 3년에서 5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똑똑하게 영리한 사람들은 그렇게도 활용하고 있어요. 3년이 딱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발생했어요. 뭐 250만 원, 3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 해지를 합니다. 해지를 해서 이런 순소득 2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추가분에 대한 분리과세 9.9%, 이 혜택을 받고 다시 재가입을 합니다. 재가입을 해서 다시 또 최장 5년까지 자기가 유지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순소득에 대한 비과세, 분리과세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사람은 최장 5년이 아니고 8년까지도 이걸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어떤 그런 수단이 바로 IS 계좌다. IS 계좌는 이제 증권이나 은행에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은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고요. 일반형 말고 서민형과 농어민형이 있어요. 이것은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다음에 또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서민형, 농어민형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 이제 2배죠. 이렇게 많은 혜택을 이제 주는 상품이다. 그래서 자기가 해당되는 유형에 선택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ISA 계좌에도 중개형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신탁형이나 일임형, 중개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신탁형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 나는 직접 뭐 ETF나 주식이나 이런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것에는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위험해, 불안해. 이런 분들 그저 나는 은행 예금이나 좀 안전한 상품에 투자해서 RP 같은 것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나는 비과세 해주는 것만도 나는 만족해. 이런 분들은 신탁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이나 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신탁형이고요. 일임형 상품은
그래서 신탁형보다는 조금 그래도 전문가가 운영해주면 내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덜 위험할 거야.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그런 방식이 이제 일임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개형은 본인이 직접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주식이나 ETF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중개형이고요.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로 ISA 계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개형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자기 투자 성향에 맞는, 자기에게 익숙한 그런 상품, 그런 유형을 선택해서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 또 하나 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상품, 이거는 이제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데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후자금으로서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독립유공자인 경우 이런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평생 비과세 종합통장이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입니다. 물론 최근 3년 동안에 3년 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었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제외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됐다. 장애인이다,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런 분들이라면 꼭 챙겨 가야 할 상품 중에 하나가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그래서 전 금융기관 통산에서 5천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다 뭐 3천만 원, 증권사에다 2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나누어서 5천만 원 한도로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품은요, 2025년 말까지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는 내년까지 가입할 수 있고요. 만기가 없습니다. 내가 해지하지 않는 한 만기가 없이 종신토록 평생 동안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니까 이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나 전문직이나 개인사업자 이런 분들에게 스스로가 알아서 챙겨야 할 상품으로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란우선 공제, 그다음에 IRP, ISA 계좌 이런 상품들을 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런 유의 이제 비과세 절세 상품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내가 다소 노후 3층 연금으로 부실하다, 미흡하다 할지라도 자기 노후연금을 이렇게 보완해 가면 그것이 이제 노후 준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은퇴 설계를 너무 어렵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레 그냥 이렇게 겁먹고 포기해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는 쉽게 접근하십시오. 1단계는 은퇴 전 나의 노후 생활 목표를 직접 적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머리에 떠올리는 것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보는 것, 정리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보면서 내가 기대하는 노후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예상되는 노후 소득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일단 비교해 봐야 되겠죠. 진단을 해봐서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그리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IRP라든지 개인연금이라든지 IS라든지 아까 상호금융 예탁금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상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이제 연금화 수단을 만드는 것, 이제 이런 게 이제 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고도 부족하다 하면 좀 씀씀이를 줄이고 눈높이를 이렇게 낮추어서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급해지면 금융사기에 휘말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금융사기를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비율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고령자들의 금융세가 연간 많게는 40조에 육박한다라는 그런 자료도 발생하는데요. 자료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이상의 보이스피싱의 82%, 금융상품 사기의 93%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많이 거기에 현혹돼서 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50, 60대 남성들이 주 타깃이라고 하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투자가 결국 긴급사항이 아니니까 한 템포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방법 또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퇴 라이프 사이클 크게는 이제 반퇴기, 한 75세 전후까지 이제 반퇴기 이 기간에는 액티브 신약을 우리가 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사는 시기고요. 그 이후 이제 반축이나 웰 다잉기 이제 후기 고령기로 넘어갈수록 이제 자기 관리나 어떤 정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을 좀 하는 기간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전반기 75세 전후까지 나름대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좀 마련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은퇴 준비라는 생각이 됩니다. 장수시대 좋은 생활 습관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 삽니다.
장수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연금이든 보험이든 간에 만기가 긴 것, 가급적이면 종신형으로 설계된 것이 바람직하고요. 수지 균형이 적자가 재정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덜 쓰더라도,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씀씀이를 줄이더라도 적자 재정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지 않도록 수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고요. 다운사이징 하는 것, 뭐 주택이든 차량이든 여러 가구든 간에 나름대로 이제 노후기에 접어들면 화려하게 많이 꾸미는 것보다는 좀 사이즈도 줄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내려놓고 덜어내면서 생활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공유하고 또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렇게 소유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그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 뭐 굉장히 다양한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의 태도,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의 노후 생활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무엇보다도 내가 나이가 들고 이런 여러 물리적인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인정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도 어떤 종교 생활하는 것, 영성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노후 설계에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준거 집단이 돼서 여러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고요.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게 이제 운동이니까요. 아무리 연금이 많아도 내 몸이 성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습관화돼서 나에게 맞는, 나에게 적정 수준의 그런 운동들을 골라서 꾸준하게 일상이 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어떤 의미와 재미있는 일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취미 활동보다도 이걸 전문가 수준까지 계속 이렇게 높여가는 것, 수준을 높여가는 것, 그래야 이제 머리도 계속 쓸 수가 있고요.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게 치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치매 환자가 약 100만 명이 육박한다고 하고요. 경도인지 장애자들도 아직은 치매는 아니지만 거기 그 밴드에 걸쳐 있는 분들도 약 한 37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치매나 우울증 예방에 가장 탁월한 게 노래와 춤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그래서 노래도 독창보다는 합창, 그다음에 춤도 사교 춤이 훨씬 좋대요. 막춤보다는. 왜냐하면 노래나 독창이나 그냥 자기 혼자 막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합창은 상대방과 같이 조화도 이루어야 되고 밸런스도 맞춰야 되고 박자도 맞춰야 되고 화음도 맞춰야 되고 사교 댄스도 마찬가지죠. 박자나 스텝이나 여러 상대방과 같이 맞추면서 우리가 뇌를 계속 긴장하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 회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이런 합창이나 댄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운동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 평생 교육 그런 습관을 갖는 것도 어떤 치매나 우울증을 이렇게 예방하는, 지연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을 꿈꾸면서 살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행복전도사 브룩스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불행은 있어야 한다. 불행은 피할 대상이 아닌 수용의 대상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늘 꽃길만 걸어서 행복은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가끔은 불행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늘에게 행복을 달라 했더니 감사를 배우라 했다. 감사를 배우라 했다. 굉장히 공감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가장 기본적인 연금인 노후 3층 연금으로 먼저 준비하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다양한 연금화 수단들을 활용을 해서 나에게 맞는 나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내 기대 수준에 맞게 노후를 준비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안분지축하며 사는 것. 실상 행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큰 사변 없이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노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